북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방격리 치료의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최소 4주라고 했기 때문에 5월 23일 정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됐던 검수완박 정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는 막았습니다. 여야 모두 실리를 챙겼다고 자평합니다마는 여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고 아직 대진표가 안 나온 민주당은 4파전이 진행 중입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합의문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고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갈등 국면이 극적으로 풀리면서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데 모여 검수완박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북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 합의문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 수용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겁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립을 추진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선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별건 수사를 막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정할 거라며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부 의견과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다면서도 각자 실리는 챙겼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분과에서 중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꼼수, 편법 논란에 역풍을 우려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바꾸면서 돌파구가 열렸는데 곳곳에 불씨도 여전합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외 출장까지 미루고 검수완박법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원로들 의견을 두루 듣고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을 막후에서 조율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고 빠른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의원 20여 명이 발언자로 나섰는데 3선 이상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비점은 차차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사보임과 민영배 의원의 편법 탈당 논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물론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당론 법안보다는 후퇴했지만 단계적으로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박 의장의 중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당 논란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입법권을 전유한 것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당론을 정했는데 박 의장이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끝내고 출구를 찾았지만 검찰에 남겨두는 경찰 송치 사건 보안 수사의 권한과 범위, 추후 한국형 FBI 설치와 수사조직 개편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꼼수 편법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입법 부담은 일부 덜어냈지만 이제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이되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기관이 설치되면 모두 없애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검수완박 시점을 유예한 것인데 중재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재편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사건은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같은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됐습니다. 경찰이 범한 범죄나 경찰에서 1차 수사에 보낸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되면 일단 6대 범죄 가운데선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줄어든 검찰의 수사권 역시 다른 기관의 역량이 오르거나 한국형 FBI로 불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없어집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 말고는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게 중재안의 결론입니다. 중재안은 한시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게 해 권한 분리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부산지검에 남아있는 특별수사부서 6개도 절반으로 줄이고 소속 검사 수도 제한됩니다. 또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못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안 마련 과정에서 드러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을 고려하면 2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 수사를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재안대로 개정 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했을 때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애초 민주당이 계획했던 석 달에서 넉 달로 늘었습니다. 중재안이 모두 시행되면 70년 넘게 유지되었던 검찰의 수사 권한은 단계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사실상 기소청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9입니다. 네,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보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 소식부터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히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의원들이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바란다며 사표를 던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반려됐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다시 사표를 꺼낸 건 중재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수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1시간 반 만에 다른 검찰 지휘부까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 6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포함됐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고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언제든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가 됐던 상황이었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간부들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장검사 회의에서까지 총장과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 사실상 총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뿐 아니라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참 마음을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지검장들 사이에선 신중론도 있지만 당장 사표를 내야 한다는 강경론도 분분한 거로 전해져 추가 줄사퇴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사권 박탈은 시간 문제로 본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이 단순히 유예된 것에 불과할 뿐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선 일종의 야합이다, 제3의 검수완박이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밝힌 공식 입장은 간명했습니다. 단호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대검은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지만 국회 특위 등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두고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격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이런 중재로 법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야합이라는 거친 비판과 검찰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3의 검수완박이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중재안의 8개 조항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기도 했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YTN과의 통화에서 중재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선거범죄는 물론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돼 월성 원전 사건과 같은 권력 수사도 멈출 거라며 사실상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가로막는 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선 김호수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릴레이 기자 간담회에 이어 대검이 주최한 검수완박 공청회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중재안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요.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지휘부가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재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의 문도 두드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하고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사안과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인사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등 10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정치 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으며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4파전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본경선과 결선 투표를 거쳐 늦어도 30일까지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7%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44.6%에 그친 유승민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뒤늦게 선거 전에 뛰어든 초선 의원이 4선 출신의 대선 주자급 거물을 누르는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김 의원이 대장동 저격수로 인지도를 높였고 대선 전후 선대위 공보단장과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심이라는 것은 저는 중립적이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선에 이어 또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면서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현역인 안민석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김 의원을 상대할 적임자라며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5일까지 나흘 동안 본경선이 치러지고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27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를 거쳐 늦어도 30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확정됩니다. 여론조사에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 대진표도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의 재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대표를 역임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틈새 파고들기 전략이 어떻게 인천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결정된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25일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재선 출마 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기치를 내건 박 시장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완성시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 재도약의 기회를 삼겠다는 공약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묵은 과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된 유정복 전 시장. 민선 6기 인천시장이었던 유 전 시장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며 경제발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선 승리에 이어 이제는 인천의 정권 교체를 이루자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희망을 얘기해왔고 또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반드시 6.1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당대표를 역임한 이정미 예비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민심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며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장 선거는 재물보고 1년 선후배 사이인 박남춘, 유정복 두 후보 모두 행정고시와 관료 출신 정치인 등 유사한 전력을 갖고 있어 치열한 리턴 매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또 김진애 전 의원을 우선 확정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박영선 전 장관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이 오늘 안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박 전 장관이 수락할 경우 경선은 4명이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시식이나 시음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내려가는데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앨지는 다음 달 말쯤 결정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일상생활에 적용됐던 방역 조치도 다음 주부터 완화됩니다. 우선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등은 상영 때마다 환기를 전제로 휴식이 허용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시식, 시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차와 비행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승객 안전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어 온 만큼 실내 취식이 계속 금지됩니다. 이외에 지자체는 그동안 폐쇄했던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문을 열고 백화점 등에서는 화장품 테스터 코너를 다시 운영합니다.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음식물 섭취 시 대화와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든가 혹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5일부터 2급으로 내려갑니다. 등급 하향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는 24시간 내로 완화되지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일반 격리 치료의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최소 4주라고 했기 때문에 5월 23일 정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최후 보루인 마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착용을 해제할지는 다음 주 후반 결정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렇게 방역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고위험자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죠.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 한 번에 4명까지만 면회할 수 있는데 입소자는 4차까지 반드시 접종을 마쳐야 하면서 또 면회객은 음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은 봐도 직접 손은 잡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 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가림막 없이 직접 면회를 할 수 있는 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그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위험 시설이다 보니 접촉 면회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는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마쳤어야 합니다. 면회 가는 가족들은 18세 이상 성인은 3차까지, 17세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다면 환자나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했으면 됩니다. 최근에 걸렸다 나은 경우, 즉 격리 해제 후 3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의사소견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라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면회객은 방문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 1명이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면회객은 최대 4명이고 면회 도중엔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면회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는데 면회가 끝나면 장소를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측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자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나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후각장애를 겪을 위험이 8배, 탈모 위험은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롱코비드라 부르는 일종의 장기 후유증인 건데 세계보건기구는 확진 후 3개월 안에 발생해 최소 2개월 지속하는 증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 4주 뒤부터 보이는 증상으로 규정합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장태익 교수팀이 14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후각장애를 겪을 위험이 7.9배나 높아졌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렴, 중증 근무력증이 나타날 위험도 커졌고 탈모 위험도 3.4배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독감 환자와 비교했을 때도 후각장애 위험은 5.2배, 폐색전증과 정맥혈전색전증 위험도 3.9배와 2.8배씩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절 독감보다 후유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후유증은 흔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감염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질환으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기 전인 2020년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후유증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연구는 2020년도 국내에선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나 또는 델타 변이에서 이 후유증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으로서 마지막으로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도 남북이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먼저 백종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도 곧바로 남북 정상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먼저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지난 5년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믿는다며 다음 정부와도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단할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 등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 선언과 합의들은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이 계속 정성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남북 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에 긍정적, 희망적 표현이 담겨 있는 건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남북 정상이 이렇게 친서를 주고받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나 무력 시위를 벌이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강온 이중 전략을 견제하면서 대북 정책 선회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2주가량 앞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고 북측이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측의 친서 공개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현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남북의 성과와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한 새 정부를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측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남북관계에 나선다면 북측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신호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기 나흘 전에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열병식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고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내세워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도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기는 전형적인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친서에도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거나 공세적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최근까지 보여준 각종 도발이 남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이중 기준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논리선상에서 볼 수 있고요. 이중 기준에 따라 남북 갈등 고조 시 그 책임을 새 정부에 언제든 떠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일본. 그런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해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에서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이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 내 현금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基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은 벌써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독도 방문 등을 사례로 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첫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인 겁니다.
올해 외교청선은 특히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임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선됐다고 한국 대선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곧 방문할 새 정부의 정책협의단이 핵심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今回の政策協議代表団の訪日の機会を捉え、新政権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은 국제 정세가 미국 주도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악화한 안보 환경 속에 일본 역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의단 방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서 양국이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이선호 씨, 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잃은 아픔이 여전하다면서도 이 씨의 사고 뒤 여전히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모 현장에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과 함께 일할 때 쉬면서 담소를 나누던 벤치를 울타리 너머로 바라봅니다. 둘이서 앉아갖고 주식하고 장난치고 그래. 1년 전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가 300kg 철판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아버지가 함께 일하자고 권한 곳에서 23살 젊은 나이로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YTN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전 계획도 없이 작업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는 등 수많은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돼 5명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원청인 동방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법당국이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진전도 있었습니다. 이 씨 사고를 계기로 항만 사업자들에게만 맡겼던 안전관리 책임을 정부에게도 분담하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겁니다. 하지만 이 씨 추모를 위해 모인 단체는 항만 안전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감시 기능이 약하고 업계 노동자 3분의 2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라 안전과 관련한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61%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이들은 다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일터에서 죽음이 끊이지 않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더 힘이 듭니까? 사법부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기업주를 구속 수사하여 유족과 노동단체는 이선호 씨가 사고로 숨진 평택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첫 번째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민단체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최소 183명이었습니다. 가는 길 쉽지 않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고. YTN 이준엽입니다.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어 온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중재안이라 부르고 싶지 않고요. 야합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결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반발해 김호수 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 전원이 총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수완박 전국을 며칠에 걸쳐 쭉 지금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변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 의장의 중재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은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었는데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그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의 복원이라는 면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체계에 관한 것이고 상당히 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양 제도를 좀 섞어놓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것이 과연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짚어주시고. 예, 뭐 저는 이런저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대전제를 이뤄냈고요. 향후 논의 체계에 대한 구상도 청사진을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향후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21대 남은 국회 임기 중에도 이 합의를 하나의 선례 혹은 좋은 정치적 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은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더 민심을 경청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당이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각자 한 것 같은데 여야의 어떤 수용에 대한 판단 그 배경은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지금 조금 전에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지금 중재안 합의 나오고 나서 불씨가 있을 것이다, 여전하다, 뭐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좀 그런 점을 좀 본다면 어떤 점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저 절충안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제도라는 것이 그 법률을 지켜야 되는 국민들 내지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좀 편안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부분을 다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저 제도를 보시면서도 도대체 개별적인 사안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네. 이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걸 좀 비판을 드리고요. 저렇게 복잡하게 했다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처리 시한을 딱 4월로 정해놓다 보니까
자세히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속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이 문제고요. 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또 나오는데 네.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정당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신생 정당이 나온다고 해서 또 그 정당이 잘하는 게 아닌 거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수사기관이 뭐 국수본도 있고요, 경찰 조직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중수처까지 생기는데 수사기관만 남발되면 사실 세금만 많이 들지 이게 더 수사력량을 더 강화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역량에 대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검찰이 그럼 수사 역량이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검찰의 문제가 중립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평검사들도 지금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예, 뭐 검찰개혁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이 계세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사는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뭐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차이가 뭐냐면 그 나라들에는 우리나라 검찰과 같은 식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더라도 경찰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천 명의 수사관들이 별도로 검찰 내에 존재를 해서 검찰에서 자기가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한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이랑 협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수사를 들어갈 때부터 기소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니까 애초에 별건 수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어서 이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향후 수사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방금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수사청을 남발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옛날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검찰개혁 안에서도 보면 마약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이런 식으로 공소청을 좀 나눠서 가자 이런 대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방향에서 합의 봤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논의 사항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수청까지만 좀 짚고 여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 텐데 6개월 내 중수청을 입법하겠다.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뀔 예정이거든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데 자 운영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운영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면은 뭐 법률 용어로 이제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하죠.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신중하게 제정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범죄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수수사로서 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수사청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기사를 리포트를 하시는데 네. 여러 기자분들이 기사를 써서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거를 앵커님이 잘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서 그냥 여기서 뉴스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소라는 것이 범죄를 소추하는 겁니다. 법정에다가 그 범죄를 올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수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권 보장이라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범죄를 재단하기 위해서는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그냥 수사에서는 전혀 손을 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수사 역량 내지는 범죄라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처벌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수사 기소를 만약에 분리한다 그러면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제도들을 쓰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것을 믹스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섞어놓는 형태로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수사 역량 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검수완박을 외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뭐 합의안에 보면 중재안에 보면
향후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처럼 마치 검찰이 수사에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게 수사관 인력들,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증거가 불충분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수사해,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소까지 못 이어지면 수사를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게 합의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여야 모두 각자 유불리 또 정치적 계산을 좀 복합적으로 했을 텐데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두 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한 것을 좀 성과로 꼽고 있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리를 챙겼다라고 자평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좀 근거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이제 받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에 어떻게 보면 체면이 많이 섰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뭐 성과라든지 타협의 효과는 있었겠지만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게 일선 현실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년도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일선에서는 지금 굉장히 업무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경찰이 수사 역량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다 지금 경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업무가 지연되다 보면은 과중한 업무 탓에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는 또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듯이 무언가 지금 제도의 변화만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제도의 변화보다는 좀 제도의 이제 안정과 성숙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시점 아니냐. 그리고 지금 박홍근 아까 그 원내대표께서도 수사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검찰이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는 것까지도 결국은 수사로 처리했던 그런 수사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도 그 수사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특수부를 늘리면서까지 검찰을 신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반부패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선 박병석 의장의 퇴로를 열어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검수완박 전국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있었고 또 민영배 의원 탈당 같은 이를테면 꼼수 편법 이런 비판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이 양보를 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박병석 중재안이라는 것도 보면은 헌법 파괴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이게 왜 헌법 파괴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 그 수사기소권 법안을 처리할 때 그 과정을 보면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서 탈당을 불사하는 이런 모습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고요. 국민들도 결코
고운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게 일단은 이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위입니다. 안건 조정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극심한 반발이 있을 때 충분히 그 반대 의견도 듣고 90일간 숙려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정치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당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누가 그 민영배 의원을 민주당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도 종합해야 된다는 대의제 정치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정치적 유불리로 뭐 테러를 열어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국민들이 별로 고운 시선으로 안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야 대치 국면은 좀 극적으로 해소됐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4월 처리, 4개월 시행 유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음 주 당장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근데 일단은 뭐 여야가 오늘 국회의장 주제로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뒤엎게 되면 또 정치적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지방선거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그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양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수사권을 원래는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다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를 하려고 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일단은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에는 그걸 다시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의 의미를 두자면은 조금은 남겨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개 남겨놓은 거를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생기면 그마저도 이제 제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잠시 뒤에 짓겠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6가지 범죄 중에서 이제 2가지 부분만 남기고서 나머지 4개는 이제 폐지를 하도록 한 것인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가지 부분, 뭐 부패 부분과 이제 그 경제 부분은 부분이죠. 경제 부분이죠. 그걸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남겨놨다 그러면은 이제 검수완박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수사권을 또 부활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놨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차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검찰 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초유의 이례적인 지도부 줄사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대검 입장과 함께 법안 시행 시기를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양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거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진행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논의하기로 열어둔 기관들이 분명히 있고 4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지만은 사개특위를 열어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 특위에는 보통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공청회 같은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검찰들도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사표를 제출하면서 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당, 야당이 합의했던 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옥수 총장은 다시 또 이번 중재안 여야 수용에 사직서를 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도 줄사표에 마음에 힘들다, 사표는 당분간 보관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 저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라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천대유 사건이라든지 또 그 이전으로 가더라도 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늘 비겁했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그걸 거꾸로 반대로 적용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자초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제도에 대한 부분은 입법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저렇게 의견을 내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겠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절충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때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얼마를 복지 예산으로 나눠줄 것이냐, 뭐 20만 원 할 거냐, 40만 원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서로 하다가 30만 원으로 절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검찰과 관련된 형사사법 시스템, 어떤 체계를 만들 때에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제도 형성이 이런 식으로 절충형으로 되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오류들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가고 그 국민들의 몫은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저렇게 해서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검찰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김호수 총장 모습 나가고 있는데 출근길에 한 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호수 총장이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선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추후에 뭐 이런 거는 좀 절충해 나가실 예정인지? 이제 지금 상황은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기자 질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면 일선 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추후 절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경제와 부패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기 때문에 저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그다음에 여론에서 국민들이 저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들은 수사를 뭉갰던 사례가 많습니다. 꼭은 진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냐라고 할 테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왜 안 나가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수사를 잘 했던 건 검찰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궁색해 보이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 발언 중에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호수 총장이 책임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이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지내면서 사실상 주도했던 분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 수사를 그렇게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을 이렇게 역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검찰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사태에 왔다. 전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지금도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이 중립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중립성 위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민들은 따져먹고 있고 오히려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야 검찰 개혁의 어떤 입법 대전, 어떤 파국은 막았고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28, 29 또 국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여야의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갈 텐데 먼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심이 담겨 있는 후보들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심? 예, 윤심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어필했던 대로 중도층 그리고 2030 세대에 대한 지지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 막론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를 좀 받던 사람이라 이런 결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과 경륜으로 치면은 공히 유승민 후보가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고 국민들의 지지는 더 높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심에서 밀려서 패배를 했는데 그 당의 중심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이대로라면은 본선에서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랑 이 경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처럼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또 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부대변님께서는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윤심이라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사용을 하는 표현에 불과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은 이제 차기 행정부를 담당할 역할이고 또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윤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거나 이제 이런 걸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가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은 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김은혜 의원이 초선이고 또 유승민 의원은 대선 후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났다는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론에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심이 그런 민심을 지금 따라가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조금 괴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꼭 도움되지는 않는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은혜 의원 역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말보다는 발이 좀 빠른 사람이라고 알아봐 주셨는지 과거보다는 보다 국민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 친화형 리더십이 있다고 봐주신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누가 나와도 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 그건 뭐 해봐야 아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당심과 민심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같은 거를 다 수용을 해버렸거든요. 수용을 했고 결선 투표까지 받았는데 막상 그 결과를 열어보면 지난 대선 경선도 그랬고 그 전에 전당대회에서도 그랬는데 권리당원 표심이 국민 여론에 수렴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경선에서 뽑힌 사람들은 국민 지지를 받은 사람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뽑힌 후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왜냐면은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에게 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대결에서 이기려면 어쨌든 중도층으로의 확산을 저희도 염두에 둬야 하고 아마 김은혜 대변인도 그게 아마 그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유 전 의원 입장에서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졌다, 당선인과의 이제 대결을 졌다라면서 이 밖에 진박 간별사 칼춤대가 똑같다라는 불만을 쏟기도 했고 여기가 멈출 곳 이런 발언도 또 하면서 거취에 대한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그 양당의 전략이 거의 그건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잡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사실 유승민 그 후보가 지금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에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 뜻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아쉽더라도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조금은 그 윤 당선인을 여기에 개입을 시키면서 조금 어떤 대결 구도로 이걸 확산시킨 부분이 좀 비판의 지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앞서 김은혜 이제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어떤 후보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한번 얘기도 보겠습니다. 4파전으로 이제 경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도 예정돼 있고 결선까지 간다면 누가 좀 승산이 있는지까지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김동연,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 4파전이거든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경쟁력이 제일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동연 후보가 어떤 룰도 좋다, 난 다 수용한다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핏 보면 불리할지도 모르는 경선 룰까지 수용해서 이기고 나간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후보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건은 중도층입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검수완박 뭐 이런 개혁이 정파성에 좀 갇히면서 중도 확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고 나가서 지금 경기도민을 위한 비전을 보일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심이 작용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당의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도 확장에 승산이 있겠는가로 봤을 땐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유승민 후보가 아니라 이제 김은혜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어떤 4파전 구도도 좀 변화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뒤늦게 경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당의 후보를 보면서 또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은혜 후보가 경선에서는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다 예측은 됐던 부분인데 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김은혜 후보를 꺾을 후보를 이제 고를 건데 제 생각에는 사실 경기도 표심은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이 이제 직전 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네. 지난 대선에서도 표심이 뭐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 선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영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또 김진애 전 의원이 우선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관건인데, 뭐 박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SNS에 개인적인 사진을 또 올려서 뭐 난감하다 이런 또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짧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지금 서울시장 경선 과정을 정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시끄러운 잡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 결국 경선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 경선 무드를 어떻게 흥행시킬 것인가, 이 잡음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향후의 전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이제 와서 뭐 어떤 인물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거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 경선까지 왔다라는 표현하셨어요. 예. 예,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대해서는 이제 입장을 많이 바꿨거든요. 뭐 전략공천 하자 그랬다가 또 경선하자 그랬다가 입장을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명분 있는 인물이어야지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저는 다만 이제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이제 현직 시장이죠.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항마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선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민주당이 경선을 어떻게 흥행을 이끌어내느냐 거기에 좀 승패가 달려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사실 검수완박 전국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례적인 상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YTN의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제가 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당 방송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해당 방송 측에서도 저에게 형사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 가지고 이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올라간 건 처음인데 이번에 신인규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보수 유튜버에 의해서 그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긴 시간 여기까지 이제 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사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지금 고소를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징계로 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그 대상이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징계위원을 할 때 징계를 할 때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근데 윤리위원장은 사실 당 대표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임명한 그 윤리위에 가서 사실 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가 된 게 처음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선례가 없는데 규정을 좀 보니까 당의 사무처,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이제 이런 당직자 내지는 뭐 국회의원 이런 당의 구성원들이 이제 징계 대상자로 돼 있고 규정상에서는 대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좀 해석상의 여지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윤리위에서 뭐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리위는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논란은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정으로도 뭐 해석이 어렵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저는 이제 본령으로 짚어서 그 유튜브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굉장히 많은 유튜브거든요. 가짜 뉴스, 뭐 일 개인에 대한 저격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는 유튜브인데 거기서 떠드는 거를 정당, 한 공당이 다 받아들여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러면은 정당이 제대로 기능할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놀랬습니다. 그리고 원론을 말하자면 이거 경찰 조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야 그 사실관계를 놓고 정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사실관계가 없는데 윤리에 회부되면 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리에 회부된 것 자체가 의아하다. 이거는 경찰 조사를 보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나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이 다룰 문제라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 좀 같이 하시는 거군요. 예, 사실 원론적으로 저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앞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논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단 물리적으로 자 징계 수위 같은 경우 이제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제명, 탈당, 권유 등 4단계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윤리위 어떤 결정에 따라서 대표직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그 당의 대표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있고 단일 지도 체제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전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직책이기 때문에 이게 윤리위에서 어떻게 보면 당 대표를 뭐 소위 말하는 이게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윤리위원장도 대표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계에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 대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도에 하차시키려면은 당원 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꽤 많은 요건을 갖춰서 절차를 밟아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거를 윤리위에서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요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볼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긍정과 부정. 자, 긍정 같은 경우는 4월 2주에 50이었는데 4월 셋째 주 42%로 내려왔고 부정은 40에서 45%. 자, 4월 2주와 3주, 한 주간 차이인데 꽤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상당한 무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낮게 나온 거에는 조금은 반성할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뭐 논란이 됐던 인사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요. 네, 마침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인사 예. 문제, 또 집무실 이전 문제, 뭐 독단적, 일방적 이런 문항도 있고요. 지금 예. 저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국민과의 그 소통 괴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대선 승리가 0.7%포인트 차이로 상당히 그 신승을 거뒀고 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싸움식으로 좀 정권 초기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좀 괴리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제일 클 것이고요. 왜냐면은 초기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논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데 민주당이랑은 각을 세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뭐 몇 주째 검수완박 이런 문제로 대치를 하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냐면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도 각을 세워버렸어요. 공동정부를 한다고 했지만 각을 세워버렸고 얼기설기 봉합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봉합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인사를 구성할 때도 조금
조금 더 검증을 해야지 후보 위주, 후보 지인 위주로 설정하고 이랬을 때 향후 국정 운영할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느냐, 이런 민심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부정평가 이유 중에 인사가 26%가 있었는데 아직 정식 새 정부 출범 전이거든요. 취임식 전. 지금이라도 좀 돌아본다면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수위나 당선인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깜짝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일 수 있는 신선하고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많이 바랄 텐데 지금 그런 기대를 많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버티기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부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나왔을 때 인정하고 그 잘못을 대처하는 태도를 더 국민들은 높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부분에서 더 신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는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긍정과 부정이 또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원기 전 상근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숨졌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의용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당사자들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생사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피해자의 신원은 물론 사망 여부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해군 특수전 전단 UDT 대회 출신 유튜버인 이근 씨와도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탁자를 꼭 붙잡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듯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시 그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TV 방송은 마리우폴 점령을 보고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를 독려하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앞에 놓인 테이블 모서리를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올해 10월 70번째 생일을 앞둔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얼굴이나 목 부분이 전과 달리 눈에 띄게 부은 모습이 주목받으면서 파킨슨병이나 암 등을 치료하려고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해 생긴 부작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져 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건물과 시설 가치만 따져서 우리 돈으로 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면서 2차 대전 후에 마셜 플랜과 같은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파괴된 교량만 300여 개, 도로는 8,000km가 넘습니다. 주택 피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은행이 건물과 기관시설 피해만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액이 60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t doesn't include the growing economic costs to Ukraine's economy, and also, of course, the war is still ongoing, so those costs are rising.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MF 연차 총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달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모든 피해를 재건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도입됐던 마셜 플랜과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goal of the plan is not to recover the destroyed economy, but to build the new economy in Ukraine, which will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EU.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징벌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더 사들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이 부과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 중추를 이루는 원유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최근 몇 주간 핵심 최대 고객인 유럽행 원유 선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달 하루 130만 배럴로 떨어졌던 러시아 항구발 유럽연합행 원유 수출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60만 배럴로 반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챙겼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도 한창인데 4만여 명을 초청하기로 확정됐고 일반 국민 추첨은 25일 진행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영호남 지방순회 마지막 날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기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엑스포 유치에 힘쓰겠다며 재계에서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총집결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이 경제 외교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 센터미지구 도시첨단 산단과 반송 큰시장, 울산 오일가스 허브 건설 현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서는 지역별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가 올라가니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민생과 우리 경제를 차분하게 빠짐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지역경제 되살리기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0일 취임식 준비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초청 규모는 모두 4만 1,000명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세부 초청 대상은 논의 중이고 관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유족 등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각계 대표, 재외동포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전 현직 대통령 및 그 유족, 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분의 지인이나 가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참여를 신청한 국민에 대한 추첨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데 이로부터 나흘 뒤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33억 원 정도인데 대통령 취임 준비위는 물가 상승률로 인해 매번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새 정부가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산재보험법 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재현 부대변인은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고 일하다가 다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전속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속성은 한 사업장에 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학과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의 재검 MRI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의료 전문가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에 더해 세브란스 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 2분의 재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의료 전문가가 계신다면 그분께도 그 자료를 갖고 검증을 받겠습니다.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는? 뭐 수사에 협조해야죠. 예. 만약에 이제 제기된 의혹이 뭔가 객관적 사실로 판명이 되면 사퇴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그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도 떳떳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실 검증이다. MRI 자료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누구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보여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료와 관계없이 일반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심각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혹 정리 파일 작성자와 또 유포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의 엑스파일 문서 작성에 관여한 국가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윤 당선인이 야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뒤 윤 당선인의 과거 의혹이 담긴 이른바 엑스파일이 유포됐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해당 파일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죠. 실제로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날이 밝아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에 5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 외에도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경북 봉화와 충남 서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공주시 신풍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돌풍을 타고 한때 인근에 있는 민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고 불이 일로저로 날아다니고 정말로 놀랐어요. 아유 무서웠어요. 한때 초속 10m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확산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헬기가 물을 쏟아붓고 산 능선을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불을 꺼 2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벌써 440여 건. 이 가운데 44% 정도가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에 충남 서산에서 난 대형 산불도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산불 가해자는 1,100여 명. 산림당국은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이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양이 적어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마저 거세 산림당국은 주말 산불 발생 위험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로 강원도 양양군 현둥면에서 난 산불이 꺼지지 않자 산림당국이 야간 진화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투입된 헬기 19대가 모두 철수함에 따라서 특수 진화대 등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마을 쪽으로 번지면서 명지리 등 인근 2개 마을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기준 진화율은 90%로 산불 영향구역이 6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숨진 사람 중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매우 적죠. 백신 접종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 지금도 매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숙 씨는 아직도 지난해 9월 1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던 남편은 9살 난 딸을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있는데 한 4시쯤에 마비 증상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출혈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수술하면서 처음 봤다. 그래서 화이자가 문제가 많네. 수술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남편은 2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 뒤 이 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좀 중환자실에 어렵게 좀 해서 아이랑 마지막 면회하고 아빠 인사시키고 백신 맞고 6시간 만에 뇌출혈이 왔는데 누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뒤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지만 실제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18차에 걸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1,000여 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4,000여 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조사처 역시 의학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주 집회를 열어 백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없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충격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직접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으로 철없는 철근을 만들거나 다 쓴 화장품 용기로 타일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화두인 친환경 경영을 펼치면서 경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늘게 뽑아낸 유리섬유를 빨간색 액체에 담갔다 빼서 철근을 제조하는 모습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녹여 만든 액체가 섬유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철없는 철근 제작으로 해마다 폐페트병 3억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재값이 많이 폭등해가지고 많은 건설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신소재로 그 가격을 갖다가 절감시키고 포스코건설은 탄소저감 시멘트 포스멘트 사용을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낸 뒤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 만드는데 가격도 일반 시멘트 대비 10% 정도 저렴해서 일거양득입니다. 향후에는 한 45만 톤 이상 적용을 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의 50% 이상을 앞으로 포스멘트가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다 쓴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분쇄한 뒤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섞어 만든 건설용 타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건축 자재로 변환이 돼가지고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예쁩니다. 단순히 그냥 좀 재미없게 재활용한다 여기 멈추지 않고 얘가 신미성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출시한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 일부 부품에 해양 폐기물을 재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50만 톤 넘는 폐어망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폐어망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 절감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대체재를 찾으려는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초여름처럼 기온이 크게 오른 곳이 있었는데 내일은 중부지방에서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고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서쪽 지방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부와 경북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5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8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월요일 저녁에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